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벌써 한 해 절반 가까이 열심히 달려와서 6월을 맞았는데요. 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올 상반기 2023년 상반기를 정리해 본다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 사회 곳곳에 좀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초여름 날씨인데 감기 엄청 유행했잖아요. 많아요. 아마 예. 방역 수칙이 완화된 탓이 있을 텐데 독감 환자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독감 지금 걸려서 감기 중이신 것 네.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 마스크 써야 돼요 지금?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독감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한 사람으로서 네.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이거 답답하고 좀 빨리 좀 벗고 싶다 했는데 웬걸요. 마스크가 오히려 수많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근데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 활동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튼튼해서 괜찮은데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사실 건강 관리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 네, 김 쌤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죠? 저는 그 나이 들어서도 노약자라는 얘기를 안 듣고 싶어서 열심히 관리를 하죠. 근데 동네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나가 보면 거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청년들이 안 보여요. 물론 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학교에 가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대면 수업을 하는데도 옛날 같으면 왜 떠들어야 되잖아, 수업 시간에. 근데 그게 좀 조용히 이래야 되는데 거의 그냥 각자 자리에 앉아서 남들과 별로 교류를 안 하고 그거 좀 학생들이 정신 건강이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 고립감,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었고 아예 외부 활동을 피하고 은둔하는 청년들이 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돕는 청년들을 제가 모셨죠. 맞습니다. 이분들은 먼저 은둔 생활을 경험했고요. 이제는 사회로 나와서 은둔 청년들을 돕고 있는 분들입니다. 주인공들 빨리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5년 정도 은둔 생활을 하고 나서 지금은 저와 같은 은둔 청년들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안 무서운 회사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규라고 합니다. 유승규 대표님. 네, 은둔 경력 5년 차에 지금은 안 무서운 회사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름 독특해요. 네, 유승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안 무서운 회사까지가 다 회사 이름인가요? 네. 오,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지 궁금한데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은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게는 10년, 20년 동안 집 안에서 집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이 사회에 못 나가는 마음은 두렵다, 무섭다와의 감정과 가장 유사해요. 네. 그래서 뭐 회사 이름 멋있게 지으려고도 했었는데 그냥 안 무서운 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짓게 됐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께는 안 무서운 회사가 참 고마운 회사일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는 차차 듣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초대 손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둔을 8년 정도 경험했고 은둔고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은 사회로 나와서 여기 계신 유승규 대표님과 함께 안 무서운 회사의 사회이사로서 은둔형 외톨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초롱이라고 합니다. 김초롱 씨.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이사까지 나와주셨어요.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까 은둔고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은둔고수가 뭐야? 라고 좀 생소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저처럼 은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극복 단계에 이르러서 사회에 나와서 아직 극복하지 못한 다른 은둔형 외톨이 분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상담 활동도 하고 방문 상담을 하거나 다른 어떤 멘토로서 이제 그 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은둔 고수 그래서 숨바꼭질을 잘하는 사람인가 생각이 좀 잘 숨는 사람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지리한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둔 고수다. 그러면 지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불려지나요? 뭐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이긴 한데 저희 예비 은둔 고수라고 부르고 아우. 있습니다. 벌써 약간 좀 희망이 싹 트네요. 그러니까요. 예비 은둔 고수라는 글자가 붙으니까. 네.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아, 제야의 네, 고수 그렇죠. 제야의 느낌의. 고수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지인의 아들인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요. 학교도 안 가고. 네. 그 차라리 나가서 사고를 좀 쳐라 하는데도 아이고. 안 나가고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도 그냥 집에서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전국에 꽤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이 안 나오니까 이 통계를 어떻게 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광주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통계를 내려는 시도들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서울시가 올 상반기쯤에 발표한 자료는 한 13만 명 정도 서울시 안에서 청년으로만. 서울시에만 예. 청년만. 네, 그러니까 청년 한 한 100명 중에 4명, 5명 정도 되는 와. 인원인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 실태 조사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도 조금 그 투표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아, 네. 그렇게 엄청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추정치로는 현재 그 상태가 되고요. 올해 이제 7월에서 8월 그때 전국에 대대적인 실태 조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정확한 숫자가 나올 텐데 현재 최대 추정치로는 한 61만 명 정도 전국에 네, 청년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구나.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만 생활하는 특성상 그 전체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사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네.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잖아요. 알려졌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근래 들어서야 이제 은둔 생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김 쌤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것과 은둔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과 좀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고요. 오.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20년 정도 집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생겨난 새로운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없던 문인데 네. 이제 개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학교를 아예 안 가도 됐던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안 만나다가 가려니까 못 나가겠다라고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코로나 때문에 은둔하게 된 2, 3년 차 은둔하신 분들의 비율이 그래도 꽤 늘었습니다. 최근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는 아직 발견을 못했고 뉴스나 혹은 일본 영화를 보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걸 정하는 칭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기준이 사실 모호해요. 그런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네.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대부분 집이나 방 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상태를 일컫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이상이면 그래도 보고 일본은 점점 그 기간을 없애고 있어요. 일단 힘들면 발굴해서 조기적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는 정책적으로 어쨌든 대상을 구분해야 되기 네. 때문에 현재는 보편적으로 6개월을 많이 쓰고 6개월. 있습니다. 네. 예. 집거 그럼, 생활은 그 정도지만 네. 나이대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대에 있는 분들을 은둔형, 집중적으로 예, 좀 외톨이라고 할까요? 일단 일본은 전 연령이에요. 일본은 거의 전 연령이고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 중년에 대한 지원까지는 없고 청소년과 청년까지 보통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19세에서 39세 정도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칭해지는 거는 이제 19세부터 39세 그리고 6개월 이상 집거 생활을 한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물론 단계적으로 중년도 지원이 필요한데 네.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은 한창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할 그 연령대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이렇게 관계를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고 있다니까 더욱 안타까운데 두 분들은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면 그분들은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지 그 주된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그래도 어떤 공통적으로 많이 이제 들리는 원인이 있다면 이제 부모님과 소통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부모님부터가 어떤 감정적인 소통에 능하지 않고 본인들의 부모로부터 그런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자식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너도 남들 하는 대로 다 해야만 넌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불안을 심어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가정 불화 이런 게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과 갈등도 있고 사회에 진출하기 어려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원 사업을 그래도 조금씩 해가고 있는데 네네. 서울시 데이터에 의하면 20살부터 은둔하는 청년의 비율이 굉장히 그래프가 쭉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친구가 있거나 이럴 수 있지만 친구들이 뭐 취업하거나 일을 빨리 구할 수도 있고 네. 점점 소속감을 잃어가고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에 한 발 물러났다가 그게 슬럼프가 돼서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진로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예. 취업 이런 것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오늘 함께한 두 분은요 은둔 생활을 먼저 경험을 한 후에 지금은 은둔 경력을 스펙으로 삼아서 다른 은둔 청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유승규 대표부터 언제부터 은둔 생활을 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는 2번에 걸쳐서 크게 나뉘는데요. 오, 네. 19살 때부터 23살 군대 가기 전까지 네. 이제 한 2, 3년 정도 계속 반복이 됐었고요. 그리고 군대를 또 갔어요. 네. 전역하고 나서 당연히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26살, 7살 그때 또 거의 2년 정도 이렇게 연둔을 해서 도합 한 5년 가까이 그 정도 연둔을 좀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회사까지 창업한 거 보면 군대 생활은 잘했다는 건데 군대 생활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대인관계를 은둔 이전에 그렇게 어려워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원래 뭐 학교에서도 회장하고 뭐 동아리장하고 그런 성격이었어서 은둔을 언제 했느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려움이 없어서 군대 생활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군대 가기 전날까지 은둔했어요. 네, 그러다 그냥 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가선 또 잘 적응하시고. 가서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했습니다. 예. 네. 오. 네. 근데 보통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군 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실제로 거의 전역한 분들을 만나긴 힘들어요. 부모님이 흔히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사회생활하는데 도움 될 거다. 네. 저희 쪽 사회생활에는 오히려 안 갔다 오는 게 소통에 더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중대간에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예 면제가 되거나 병리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유승규 많습니다. 대표도 쉽진 않았겠네요, 그런 군 생활. 뭐 열심히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그냥 군 생활을 버티기 해서 그냥 제대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는 집 밖을 나가야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집안에서 답답한 뭐 이런 사람인데 다르니까. 어쨌든 군대 가기 전과 후에 다 합치면 한 5년 정도의 은둔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안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군대 가기 이전에는 그래도 부모님이랑 좀 같이 살아서 대부분 방 안이었어요. 이제 가족이랑도 그 정도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이 너무 심화되니까 마주치는 것 자체가 서로한테 큰 스트레스고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냥 거의 안 마주치고 거의 방 안에서 저는 소변도 해결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부모님을 마주치는 걸 극도로 좀 꺼렸었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그럼 그때는 뭐 친구들도 아예 안 만났어요? 그래도 19살에서 23살 그때는 친구들도 연락을 했죠. 저한테. 1차 은둔 때. 그렇죠. 1차 은둔 때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워낙 활발했고 대부분 리더십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이 연락이 왔죠. 근데 제가 이제 점점 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게 됐죠. 네. 참 이 은둔 말이 그냥 표현하면 별 거부감이 없는데 은둔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집에 그 분위기가 거의 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대표님 보면은 대인관계도 좋을 것 같고 아까 학생 회장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분이 왜 그렇게 은둔을 했을까요? 그럼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 뭐 부모님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다 뭐 제가 부모였어도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아버지랑 관계가 좀 어려웠어요. 좀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고 제사 문화가 빡빡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또 맏며느리시고 저도 장손이고 그래서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제사까지 이제 어머니가 독박을 쓰시면서 저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뭐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사실 부모님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예. 나중에 상담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남편의 역할까지 같이 했다라고 보여진다. 예. 엄마의 얘기를 들어줘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철이 있진 않았지만 속 얘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더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고 자기 얘기를 엄마한테 할 수가 없었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하굣길에 항상 생각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귀가를 했었고 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심지어 해외에서 공부하고 계셨어요. 뒤늦게 아이고. 그 의사 공부하시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버지의 합류도 되게 늦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가치관도 많이 달랐고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이 문화를 왜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괴리감 속에서 그냥 고민을 못 말하는 어른으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었어가지고 네. 점점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하려고는 안 하셨어요? 해봤죠. 해봤고 그리고 워낙 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지금 흔히 말하는 유튜버나 네. 크리에이터 같은 활동을 10몇 년 전에 엄청 열심히 벌써? 했었어요. 오. 그래서 사실 이 대구에도 제가 온라인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전국 지도 펼쳐놓고 친구 없는 데 거의 없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교류했었고 네. 요즘에는 집에 그런 친구 있으면 밀어주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절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일단 그쵸. 네. 혼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무조건 거냐. 혼나요. 예.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하나의 어떤 진로라고 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서 그런 거를 기초적인 소통도 안 됐는데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까지 꺼내는 거는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직업을 가진다고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중에 PD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럼 대화가 빨리 끝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좀 대화가 깊게 되지는 못하고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건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활동적이고 리더십도 있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스트레스가 이제 부담이 되면서 점점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이제 방 안에서만 생활하게 됐는데 그 생활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심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딱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은둔으로 빠져드는 겁니까? 점진적으로 좀 심화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도 이제 그 뭔가 처음에는 뭐 그 편의점 정도라도 외출할 수 있다던가 예. 아니면은 가족 문화가 중요한 집안에서는 뭐 명절에 정도는 얼굴이 비춘다던가. 근데 이제 그게 점차 그런 구색도 갖추기 힘들어지면서 사람 눈도 못 마주치게 되고 은둔이 길어지면 그냥 2차적으로 병리적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아주 심할 때는 그냥 뭐 끼니도 방 안에서만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까지도 흡연도 그냥 방 안에서 볼 정도로. 지금 어머, 이게 보는 게 방이에요? 그럼 옛날 그때 네. 생활하실 때 모습입니까? 요거는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아니고 예. 2차 은둔 때. 2차 은둔 때 군대 갔다 와서 네. 이제 완전- 방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네, 뭐 있을 데가 없어요. 저 침대도 지금 프레임이 안 맞거든요. 예. 약간 삐져나왔어요. 저기에서 겨우 그냥 누워서 자고 뭔가 삶에 대한 의욕을 많이 잃었었어요. 은둔하기 전날의 다짐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꿈에 대해서도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네. 이 불합리한 가족 문화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근데 계속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아이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방식들은 다 맞지 않나 보다.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인정하면서부터 네. 은둔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이것 사이에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좀 포기를 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부모님께서 이제 아들이 좀 방에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좀 나와라 이렇게 시도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시도도 네. 많이 하셨고 뭐 당연히 엄청나게 싸워보기도 했고 그랬겠죠. 뭐 진짜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약간 근데 차라리 그런 상태를 한번 병원에 가서 우리 좀 차근차근 풀어보자 이랬으면 네네.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병원을 간다는 말들도 약간 겁박식으로 했어요. 너 이러면 정신병원에 넣어버릴 거야. 네. 이제 부정적인 표현. 네,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점점 인식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점점 혼자 삭힐 수밖에 없었고 또 워낙 활발했으니까 친구들에겐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은데 이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렇게 지속이 됐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더더욱 집에만 있게 되는 거고. 네. 저 생활을 5년 가까이나 하다가 그렇다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내가 바깥으로 나가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셨어요? 사실 저렇게 찍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많이 치우고 찍은 거예요. 아, 이 그래요? 정도면 그래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어. 네, 그래서 저것도 한 몇십 번 반복됐던 거예요. 아, 나가려는 결심을 그래서 하는 것도. 왜냐하면 주위에 도움은 요청 못 하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만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저도 이제 절망을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위로를 그냥 받고 싶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찾아봤어요. 소위 히키코모리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를 찾아봤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의 삶이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방의 환경이나 부모와의 갈등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해서 펑펑 울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처음으로 히키코모리라는 걸 검색해볼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히키코모리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각도 못한 거죠. 네, 그냥 나는 게으른 사람, 잔소리 들었던 예. 뭔가 뭐 그냥 사회에 요구하는 거 안 한 사람, 예. 네,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개념을 알고 나서 이제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한국에는 없을까 하면서 검색해봤는데 한국에도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았죠. 아니 그러면은 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은둔 형의 뭐 외톨이라든지 이런 거라는 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저는 못했어요. 그냥 네. 내가 게으른 사람이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아 내가 은둔 형 외톨이구나. 그럼 나도 여기서 뭔가를 좀 그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그런 사람들이 도움 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뭐였어요 그러면? 그때 K2 인터내셔널 코리아라고 네. 지금은 폐업한 회사예요. 네. 거기가 이제 심지어 일본 분들이 운영하시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사를 대신 지부구나, 거죠. 일종의. 네, 요코하마에 본사가 있고 예. 뭐 호주, 네. 뉴질랜드에도 있는데 오. 일본에는 그런 지원 단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규모로 봐도 일본에선 거기가 제일 크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도 해외에 이렇게 지부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겠죠, 일본에는. 그럼요. 예. 거의 30년 넘은 그리고 치료를 역사가 위해서 있으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네 K2라는 회사였습니다. 예. 그럼 그 회사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은둔을 이미 5년 정도 하면요. 사실 소변도 방에서 볼 정도였으니까 그냥 위생관념도 다 떨어져 있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뭐 직업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예. 그래서 저는 씻는 법부터 다시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것부터 다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래도 그런 걸 존중해주고 같이 좀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고 은둔이 좀 사회적 요인이다. 너가 못나서 그런 게 예. 아니다. 이렇게 용기를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는 제가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셨어요. 같이 일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한 2년 정도 같이 일하면서 일본에 견학도 가고 본사에 그러다가 이제 창업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군. 아니 근데 아까 씻는 것부터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는 것까지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 살면서 지원을 생활을 받으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 기숙사였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예요. 그렇게 막 군대나 기숙사처럼 그렇게 무섭진 않고요. 예. 그냥 안 무섭구나. 네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널널해요. 역시 안 막. 무서워야 안 돼요. 무서워야 돼. 뭐 정 못 일어나겠으면 그래 내일부터 예. 하자 이렇게 해줘요. 어.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기숙사 형태로 아. 네, 쉐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주거를 하면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으신 네.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 거기 들어가기 위해선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딱 5년 만에 집 밖을 나섰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래도 희망적이었어요. 그 홈페이지를 봤을 때 느낌이 딱 그거였거든요. 어쩌면 나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희망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홀가분했어요. 이 쓰레기장 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마지막에 뭐 가족도 조금 도와줬어요. 그 정리하는 거를. 네. 동생이 데려다 줬는데 뭔가 되게 홀가분하게 그리고 가족들의 약간의 지지도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되게 희망찼던 기억이 있어요. 발걸음이 희망찼다.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로 다시 발을 내딛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약간 불안함이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불안함 다 떨치고 나 이제 완전히 사회생활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회복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회사 차리니까 더 힘들고 네. 사실 뭐 은둔할 때가 덜 힘들고요. 회사 네. 운영하기 힘들지 않아요? 아유, 저 지금 힘들죠. 월급이나 공과금 오르는 것도 힘들고 네. 그럼요. 최저시급 오르면 옛날엔 좋았는데 요즘에는 부담되죠. 싫더라고요. 예.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그럼요. 정말 예.
네, 질문. 그래도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래도 내가 네. 이제 뭐 사회활동 이 정도면 할 만해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래도 흔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속적 지원이 한 3년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3년. 왜냐하면 무너진 습관이 몇 개월 만에 그렇죠. 갑자기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재직하면서 1년 도움받고 재직 2년 하면서 딱 그 3년 동안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도 그 회사를 통해서 일본에 견학도 가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견학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일본은 일단 청년을 지원하는 곳에서는 무조건 히키코모리 지원이 있어요. 네, 그게 당연한 거고 학교에서도 누가 안 나오면 히키코모리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해 주는 정도는 인식은 네.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군요. 그리고 그 요코하마시의 그 근처에 내기시라는 역이 있어요. 네? 그 역에 내리면 그냥 지원 단체 단지 같은 게 있어요. 에? 네. 단지가 네,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마을이 거의 한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그냥. 네. 거기는 이미 30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회복하고 자녀까지 나와서 유치원도 있고 뭐 오코노미야키 집도 예. 있고 신문사도 있고 네. 그런 쉐어하우스도 막 몇백 명 규모로 오.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죠. 네. 와, 아마 그런 엄청나다.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나도 창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지금 안무선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부모님이 회사 차린 거 보고는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모님 어떻게 대견해 말씀하세요? 하셨죠? 좋아하신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반대로 좀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아직도 회복이 좀 필요하고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우울증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뭐 진짜 많은 병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24시간 같이 살면서 지금 그들 돕고 있기 때문에 네. 제 걱정을 먼저 하시죠 사실. 이제 차라리 그냥 너도 그냥 평범한 거 하면 안 예. 되냐.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오히려 뭔가 뿌듯해하세요. 처음엔 걱정 많이 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지금. 그럼요. 예. 이제 이어서 옆에 계신 이제 김초롱 은둔 고수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나이도 많지 않아 보이는데 8년을 경력이 8년을 그렇게 그 생활을 하셨다면 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시기로 따지자면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한 17살, 18살 그때쯤에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이렇게 뭐 씻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기력감. 네, 엄청나게 무기력감이 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학교도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네.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이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수능을 칠 때까지 거의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이제 그 시기에 한 3년 정도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갔다가 근데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증이 다시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또 그때 한 23살 정도쯤에 이제 좀 아버지랑 막 다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후부터 그냥 쭉 은둔해서 그때가 5년 정도, 그래서 총합 8년 정도라고 8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뭐 학업 스트레스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과의 불화, 뭐 친구들과 관계가 어렵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가정폭력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휘두르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게 우울증과 가정폭력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힘들어서 은둔을 하게 됐었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울증 치료는 좀 받으셨어요 그때 그럼? 그 당시에는 못 받았었어요. 아까 이제 유준규 대표님도 이제 본인이 은둔을 하는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뭐 우울증이라는 개념을 저도 몰랐고 저희 네. 부모님도 몰랐고 은둔이라는 개념은 더더욱 그 당시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제가 그냥 게을러서 뭔가 의지가 부족해서 뭔가 너가 이상해서라고 생각하셨고 저도 내가 뭔가 좀 이상하고 게을러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치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병원에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해 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결국 우울증이라는 어떤 치료 권고를 받게 된 계기도 제가 이제 아버지랑 막 싸우다가 아버지는 저의 상태를 너무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갈등이 있다가 네.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를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우울증인 것 같다. 우울증이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네. 정신병을 가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고 본인도 의사지만 우울증 약 타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저와 저희 부모님을 설득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우울증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맞구나.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아버지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아버지도 뭐 갑자기 가정폭력을 이게 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사연이 있었나요? 그쵸. 뭐 저희 아버지라고 뭐 나실 때부터 그렇게 막 악인이고 그렇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좀 오래전에 IMF 시절에 이제 사업이 크게 망하셔가지고 빚을 크게 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시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네. 가정폭력 휘두르시고, 그러니까 본인도 좀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막 그렇게 하셨던 거죠. 네.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결국 자살 시도를 하기까지 그때까지 쭉 이어져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도 열심히 사시다가 어쨌든 그쵸.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힘들어지다 보니 네. 본인의 스트레스를 자기도 모르게 가족들한테 맞아요, 풀면서 맞아요.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자식 생각보다는 아버지가 더 힘들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쵸. 딸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시고는 아마 엄청난 충격을 좀 받으셨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네. 그때부터 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좀 달라지셨어요. 오. 반성을 하시고 좀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도 막 휘두르시지 않고 지금은 조금씩 가족들 간의 사이가 조금씩 다시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 딸이 정말 힘들구나를 네네.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내 딸이 벗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인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말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힘들었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었구나라고 인지를 처음으로 하신 계기인 것 같아요. 심정적인 이해를 하는 게 참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막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예. 보통 뭐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뭐 집안 꼴이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근데 그런 변화 참 좋으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 두 분 다 아버지 참 저도 한 아버지로서 아버지. 굉장히 반성을 하게 돼요. 왜 우리 아버지들 항상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까? 안 그런 아버지 훨씬 많은데 그죠? 그럼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와의 소통이 안 되고 할 때 엄마는 그래도 딸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고 막 나오라고 해주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머니는 좀 저를 많이 이해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막 힘들게 사실 어머니도 뭐 우울증이라는 걸 이해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애가 그럴 애는 아니다, 뭐 게으른 애는 아니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좀 밖에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산책도 이제 같이 가고 여기 맛있는 카페가 있는데 뭐 커피 마시러 갈래 이런 말도 하시고 도서관 전 책 읽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뭐 도서관도 이렇게 살살 꼬드겨서 데려가 주시고 그런 노력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얼마나 미안하셨을까. 지금 잘하고 계시죠? 네. 어머니한테. 근데 대표님 네. 듣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은둔 생활하는 청년들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울증을 겪나요? 사실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 상태는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 경우는 원래 제외예요. 근데 사실 그 생활을 겪으면 당연히 우울증이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극단적으로는 뭐 진짜 공황장애가 생길 예. 사람도 있고 조현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 누구라도 몇 년 동안 방 안에서 그렇게 갇혀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병이 안 생기는 게 더 생길 수가 없죠. 이상한 거죠. 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본인이 우울증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데 진단을 빨리 받고 조금이라도 일찍 치료를 받으면은 상태가 심화되지 않고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롱 씨는? 제가 만약에 조기에 좀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상태가 맞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뭐 은둔을 뭐 5년, 8년 예. 이렇게 길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본인은 모르더라도 주변 분들이 좀 일찍 좀 감지할 수 있는 알아차리고. 그런 징조는 없을까요? 어떤 경우에 이 친구가 좀 우울증이 있다라고 할
주변의 관심이 참 중요하잖아요. 주변의 관심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굉장히 숨겨야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밖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 내가 어쨌든 괜찮은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집에 가면 아까 예. 유승규 대표님처럼 뭐 쓰레기장 방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변도 주변이지만 가족들이 그거를 좀 잘 깨닫고 잘 캐치를 해가지고 아 지금 얘가 힘들구나라는 걸 가족들이 잘 관찰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련한 채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1년만 있어도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뭔가 나오는 게 두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떤 뭐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한 네. 계기라기보다는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항상 하고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니고 은둔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그냥 씻는 것부터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고 나니까 아 뭔가 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좀 알바라도 해볼까 이런 용기가 식으로 좋습니다. 네, 그 용기가 작은 용기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당 그렇게 딱 나갔을 때 정말 다행히도 은둔고수라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만나서 예. 사실 그 말하자면 그 계기였던 거죠. 내가 지원이 필요했을 때 마침 나에게 지원이 닿았다. 네. 잘 만났네요. 네. 은둔고수 타이밍이 프로그램. 딱 맞게 만나네요. 맞아요. 예. 근데 흔히 우리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네. 좀. 네네. 감기 걸리면 내과에 가야 되고 뭐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데 그럼 마음의 감기니까 정신과를 가는 건데 그럼 피부과나 뭐 외과 마찬가지로 한 분야일 그렇죠. 뿐인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다 하면 이상하게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 편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편견 때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상태를 숨기려고 하고 그렇죠. 그 숨기려는 것 때문에 이제 좀 가족의 문제가 결국 가족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사회의 문제인데 네. 그걸 숨겨야 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견이 없어지면 오히려 이 문제는 그냥 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은둔고수 프로그램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본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셨어요? 일단은 저는 은둔고수의 이름부터 사실 저 은둔고수 이름을 보고 나서 저는 그 은둔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내가 은둔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그걸 굉장히 좀 문제적인 좀 안 좋은 상황으로만 보잖아요. 그렇죠. 뭐 못난 사람, 네네. 문제 있는 사람을 여긴 그래서 거. 넌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너 지금 되게 못난 사람이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스펙 그런 편견을 씌우는데 반대로 이제 은둔고수 뭔가 내 은둔 경험이 스펙이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 경험으로 누굴 도울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나갔었거든요. 이름이 이게 중요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소개를 하는데 은둔 경력을 스펙 삼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은둔 고수라니 예. 막 뭐 되고 싶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누군가를 바라보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이 은둔 고수라는 프로그램은 아까 유승규 대표님과 같은 단체에서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아,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이제 은둔고수라는 프로그램을 유승규 대표님이 만드셨어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그 첫 프로그램 일기를 제가 이제 수료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 제일 도움이 되었던 건 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깨달은 것 자체만으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렇죠. 깨닫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제가 듣기로는 유승규 대표님처럼 똑같이 거기 취업하셨었다고. 네, 은둔고수 일기를 수료하고 네.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1년 정도 일하고 그리고 지금은 안 무서운 회사에 사회이사입니다. 그 사회이사는 어떤 활동하는 거예요? 네, 사회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이런 거 합니다. 네, 저 프로그램 만들고 매체 활동 많이 하고요. 예. 인터뷰하면 이제 나가고 이제 오. 가끔 방문 상담 같은 거 들어오면 저 같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만나고 가기도 하고요.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저희 회사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뭔가 저와 사연이 비슷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오. 그런 분들께도 제가 매칭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멘토로 보고 또 있습니다. 활약을 네네. 하시고. 저는 자꾸 부모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게 제 딸이 사춘기 때 진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온 게 꽤 되거든요. 근데 문이 딸깍 열리는 순간 그 희열은 제가 지금도 아직 기억을 하는데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8년을 방 안에만 있던 내 딸이
거기서 벗어났는데 거기다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사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에서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아직 은둔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저희를 굉장히 이제 기특해하시고 네. 언젠가는 우리 자식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고 뭐 저희 어머니는 더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사실 어머니는 항상 이제 저한테 미안해하신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입김이 집안에서 너무 세니까 본인이 어떤 그거를 막아주지 못하고 좀 그냥 사이에서 좀 뒤에서 저를 살살 위로해 주는 정도밖에 못했던 거를 되게 아쉬워하시고 미안해하시는데 그랬던 이제 딸이 이제는 이렇게 사회이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돕는다. 그러니까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사실은 이제 뭐 어디서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의 어떤 기사라든지 그런 거 다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유승규 대표님도 어디 막 갔다 그러면 사진이 뜨면 저도 모르는 걸 캡처해가지고 약간 그럼 지금도 보고 계시겠네요. 아침마다. 보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사회이사. 홍보 이사로 임명을 해드려야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옛날 방송 보면 이제 막 자식 기사를 이렇게 다 스크랩해 놓은 부모님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희 어머니도 되게 자랑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그 자랑스러운 뿌듯함이. 근데 이렇게 말도 잘하고 잘 웃으시는 분이 몇 년 동안 방에 혼자 있었다는 게 상상이 안 돼, 그 모습이. 저는 어쩌면 저도 그 코로나 때 일이 갑자기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렇게 좀 은둔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구해준 게 누구냐면요. 바로 아침마당.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 돼, 아침마당 때문에. 안 그랬으면 계속 있을 건데. 근데 이것처럼 우리 초롱 씨도 그 8년의 공백을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또 엄마. 엄마와 저는 이제 여동생이 1차적으로는 저를 제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는 그 두 사람은 저를 이제 그냥 전적으로 지지해 줬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뭔가 언니 치료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쉬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주셔서 그게 1차적으로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이건 병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렇죠. 병리적인 현상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만났던 그런 직원분들, 그분들은 다 은둔 경험을 절반 이상이 은둔 경험이 있는 직원분들이세요. 대표님부터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냥 오늘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라고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거 아예 그냥 말 없이 사라지지만 말고 이런 거 그냥 하루 그날 말만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도 하시고 주 5일 힘들면 주 4일로 해봐라 뭐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조금 쉬고 와라 이런 식으로 좀 제 상태에 되게 많이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배려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사실은 되게 도움이 됐었죠. 이 동료애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의 힘이 우리 초롱 씨를 세상으로 나와서 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도와줬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은둔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들이라면 참 우리 애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은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그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8년도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예를 들어서 뭐 3년 정도 은둔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8년 정도 은둔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멀었네요, 저희는. 8년이나요? 저희 좀 더 은둔해도 되겠네요. 약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고 안심이 되시겠어요. 네, 그렇죠. 저희 모습이 어떤 되게 안심이 되시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또 이제 저희 자식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마음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많아요. 왜냐면 본인들의 자녀는 이제 은둔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던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그 외에 또 부모 강의 교육 이런 게 나갔기도 하고. 우리 대표님은 그런 부모님 만나면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해주십니까? 일단은 현상이 벌어지면은 오래 걸리거든요. 이미 현상이 벌어졌다는 건 수년간 쌓여왔던 뭔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부모님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갑자기. 왜냐하면 저희가 몇 년간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사회적 스펙이 좋은 친구들도 많아요. 모 프로그램에서는 진짜 카이스트만 2명 있었고 10명 중에 뭐 이화여대 이게 진짜 굵직굵직한 대학생들이 오히려 거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경쟁의 그런 압박을 느껴서 물러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기대치가 있으셨으니까
우리 애가 원래 잘했으니까 금방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황당하기만 하겠네요. 네. 뭐 갑자기 이렇다고 그런 해서 친구들일수록 부모의 갈등이 더 크겠네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최소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최소 몇 년 걸려요. 길게 근데 보시라. 그걸 인정 못하는 부모님들이 99%예요. 근데 그걸 간혹 인정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대부분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집 안에서 부담을 안 줄 수 있는데 그러네요. 예. 안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없거든요. 예. 며칠 잘 맞춰주다가 어느 날 또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시면 야 너 나와야지 이렇게 또 해버리세요. 아이고. 그럼 더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 네. 아유.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예. 때문에 이 회사를 창업하신 건가요? 그것도 있는데요. 네. 원래는 그 K2라는 회사에서 더 오랫동안 재직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회사가 갑자기 없어져서 좀 절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때.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드디어 내가 사회에 복귀하고 여기서는 나를 잘 이해해주고 월급도 올려줬는데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월급도 올려줬는데. 월급을 올려준 게 마지막 호의였던 건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절망했는데 동료들이 저한테 제안을 먼저 해줬어요. 너가 창업한다고 하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창업을 그때 하게 됐고 그래도 어찌저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동료들이 그런 제안이 없었으면 또 은둔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 이게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회사가 없어진 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거의 한국에서 10년 정도 한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한 푼 없이 그 뭐랄까요 뭐 거의 일본에서 재원을 계속 썼던 거죠. 근데 코로나도 있었고 노 재팬도 있었고 식당도 운영했거든요, 일식집.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요식업이니까 타격이 크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더 노재팬이라서 운영하기가 안 사고 어려워졌군요. 노재팬 끝났더니 코로나 터져서 또 안 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일본 분들이랑 살았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좀 감사한 시간들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안 무서운 회사를 차렸는데 안 무서운 회사는 어쨌거나 이제 개별 기업이잖아요. 예. 네네. 혹시 정부나 지자체라든지 공적 기관에서 우리 은둔형 청년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래도 서울시랑 광주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대구에서는 저희 회사로 몇 명 정도 상담 신청하셨나 오기 전에 보고 왔어요. 네. 예. 그랬더니 작년도에 한 100명 정도 중에 8명 정도? 한 8%는 대구 분이 네. 오셨던 거죠. 그래서 신청할 데가 없으시구나 싶었고 제가 알기로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뭐 병원이나 네. 이런 데서 개별적인 선생님들이 계시긴 할 테지만 전문 단체는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가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는 환자나 내담자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안 와버리면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마세요. 그렇게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오히려 상처받고 네. 돌아오는군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대구에는 아직까지. 어쨌든 두 분은 살면서의 은둔이라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안 무서운 회사를 차려서 또 나처럼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주로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뭐 찾아가서 도움을 주시나요? 아니면 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네. 다 하는데요.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 중에 70%는 가족이나 주변인이에요. 네. 그리고 30%는 그래도 직접 신청하세요.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기가 있는 방송이나 건데. 네.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오세요. 저희들을 보고. 그래서 그 30%가 사실 더 빨리 바뀌긴 해요. 직접 보니까. 자기가 네. 본인이 됐으니까. 근데 그만큼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작년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5명 정도 지원자를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근데 700명이 지원했어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게으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장벽이 낮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정말 다시 씻는 것부터 뭐부터 다시 해볼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간절히 기회를 원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요. 뭐 부모님들이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부모님을 먼저 코칭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부모님 뭐 당사자 동의 없이 방문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어느 정도 그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해야 의미가 있고 뭐 갈 수 있으면은 방문하고요. 못 오는 사람에게 매체를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하고 예.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뷰한 것만 100군데가 넘어요. 네,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 돼. 네.
네, 그리고 이제 은둔고수 양성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고 있고 네. 저희도 K2처럼 공동생활로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저는 근무 시간이에요. 퇴근이 없구나. 퇴근이 출퇴근 없어. 찍는 게 있는데요. 맨날 찍으면서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네. 그래서 통합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런데도 저희 회사에 작년 한 해 그냥 상담 신청 주신 분만 해도 100분이 넘는다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이게 현실이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네. 얘기인 거겠죠. 근데 이 마음의 문을 꽉꽉 닫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십니까? 저는 애초에 마인드셋을 이렇게 해요. 한 1년 정도는 나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문 상담을 가요. 그럼 오히려 마음이 편하거든요. 기대치를 낮추는군요. 네, 기대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되면 왜 이렇게 빠르지? 오히려 불안해요.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렇기도 하고 네, 애초에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그분들한테 말로 하는 게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이미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화 입구로 잔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저희도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비슷한 사람이 바다 건너에도 있네. 일본에는 엄청 많네. 일본에 막 거의 200만 명 가까이 있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영상 자료나 저희가 출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가면 조금 더 와닿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저희가 뭐 매년 노래도 만들고 저작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노래 시간 되면 멜론에서 그냥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보셔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네, 뭐 근데 되게 개별적입니다. 이건 좀 공통적인 거고. 그럼 김초롱 씨는 어떤 식으로 좀 본인의 이제 접근할 때 아무래도 그 오랜 은둔 경력이 또 그분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사실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일단 내가 은둔 경험이 있고 이런 경험을 겪었다. 심지어 전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자기 개방을 제 쪽에서 먼저 하면 상대가 하고 뭔가 좀 마음을 열어주고 본인도 그런 경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나눠주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라는 어떤 그런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당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거기서부터 뭔가 어떤 치유가 한 단계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유승기 대표는 같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도 사실 7명 정원인데 35분이 지원했어요. 원래 2차 모집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2차 모집을 지금 안 해도 될 상황인데 근데 이제 쉐어하우스는 그래도 또 타인들이랑 같이 사는 거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서 병리적 치료가 우선인 경우는 좀 저희가 받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몇 개월 이내에 뭐 자해나 이런 시도들이 좀 빈번하다 이러면은 그건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리적인 게 우선인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걸 먼저 할 수 있는 곳들을 안내하거나 아니면은 좀 출퇴근 형식으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안내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대부분 의지만 있다면 올해도 제일 나이 많으신 분 39살이에요. 그분은 거의 꽤 오래됐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면접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거 뭐 고립 관련된 척도들을 뭐 복지관이나 뭐 시에서 이렇게 개발해 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 정도 그냥 면접 봅니다. 1시간 정도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결정해요. 충분히 얘기를 나누십니다. 현재 이제 7명 정원이라고 했는데 꽉 찼다고 하셨어요. 그럼 7명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루 일과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요. 아직 2자리는 있어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게 올해 남자 인원들로만 해가지고 이게 좀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2자리 있다는 건 또 깨알 홍보를 해주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모든 일과를 다 함께?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한 10시 반쯤에 모여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모이면은 보통 기분 점수를 나누는 시간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은 오늘 몇 점이다. 이런 걸 나누고 서로 이제 무너진 습관을 형성하는 시간도 가져요. 단계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매일 씻기, 어떤 사람은 뭐 관계에 관련된 훈련, 매일 인사하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각자의 템포에 맞는 것들을 훈련하고 저희는 매일 점심을 같이 만들어서 당번제로 그리고 또 청소하고 그것도 다 훈련입니다.
네. 기본 생활 스킬이 되면 이제 오후에는 단계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쉐어하우스 과연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터무니 있는 집. 이름이 정말 예뻐요. 터무니 있는 집. 없는 집이 아니고 있는 집이네요. 다락방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저기서 보통 많이 너무 보죠. 아늑하다. 모임 공간인가 봐요. 그렇죠. 피아노도 있고요. 네. 여기가 저기서 거실인가요? 점심 만들어 먹는 장소예요. 매일. 네. 다락방에서 보통 파티도 파티를. 활동가들인가요, 이분들은? 뭐 이전에 퇴소했던 친구들인 것 같네요, 이건. 이거 파티예요? 누구 생일인가 봐요. 아이고. 또 이건 옛날에 K2 시절인데요. 예. 제가 운동해서 나온 첫날이에요. 이게 낚시 갔던 게.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같이 있어요. 여기선 꽤 많은 분들이 함께 사셨네요. 네. 이게 혹시 그 노래를 만든? 네, 이 노래도 저희가 만든 거라서 네. 그 음원 사이트에 은둔고수 혹시 괜찮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검색하시면 이거 말고도 한 곡 더 있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괜찮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괜찮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자기 전에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당사자들 직접 썼으니까 네. 뭐 그 심정이 정말 잘 녹아들어 있는 가사에. 곡이에요. 그래도 뭔가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마다 좀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같이 뭔가 저희- 해내고 있다는 거. 맞아요. 저건 일본에서 같이 공연한 거거든요. 심지어.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집안에 들어박혀서 그렇게 살다가 이런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니 하면서 스스로도 놀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놀랐지만 저는 지금 다른 분들 상담할 때도 그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오히려 저보다 은둔이 오래된 분들은 가끔 악플을 달아요. 뭐 5년 가지고 그러냐. 나는 지금 20년째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나오시면 훨씬 더 잘할 각광받으실 거다. 거고 예. 선배님들이 책을 쓰시면 더 잘 팔릴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악플 달지 마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무서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는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몇 개월 정도가 한 과정인가요? 막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개별적으로 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 네. 그래도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거주를 가장 많이 하세요. 평균 1년 네. 6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연속적인 지원은 3년까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거주는 한 1년 6개월 정도. 네.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네.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지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게 좀 손을 잡아주면 제일 좋은데 사실 현실이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깝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고 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내 가까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처음에 어떻게 좀 접근해서 손을 좀 내밀어 주는 게 좋을까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함부로 알려주기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개별적이긴 해요. 네. 그래도 좀 포착하실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네. 거는요. 보통은 등교 거부부터 시작입니다. 일본에서도 등교 거부 문제가 먼저 대두됐었어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가지? 이거 먼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가려고 한다면 사실 학교 폭력이 있는 건 아닌지 뭐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씻지 않게 되는 것도 우울의 대표적인 예. 현상이기 때문에 왜 계속 안 씻지? 이걸 잔소리하고 너 좀 씻어 이럴 게 아니라 혹시 조금 그 너머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착할 수 있는 눈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은둔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안 좋게 보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은둔을 하는 그 나라들이 좀 약간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국에서도 이탈리아가 좀 가족적인 문화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유교적이고 이런 문화권에서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가족의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개인한테 뭔가 너가 더 해야지 뭐 그 친구들은 지금 다 취업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봤자 예. 점점 멀어져요. 그렇죠. 결국 원하는 걸로 가실 수 없을 겁니다. 네. 예. 네, 지금 뭐 예비 은둔 고수님들께서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초롱 씨가 우리 예비 은둔 고수들에게 혹시 할 말이 있으시다면 좀 얘기를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뭔가 제가 그 당시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도 사실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내가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떤 기점을 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뭔가 이제
지금이 약간 제 인생의 어떤 최고로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가 제가 그때 느끼지 못했던 어떤 소속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뭔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결국은 깨닫게 되고 네. 그렇게 부모님과도 부모님을 사실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해하게 되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들이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찾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뭐 과거의 저이기도 하잖아요. 예비 은둔 고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방송에 나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분명히 그 은둔형 외톨이 사례를 접해본 전문가를 찾아가길 권할게요. 일단 예. 그걸 좀 안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을 확률도 좀 있기 때문에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7월부터 8월 한 중순까지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게 결국에 표본이 잘 또 형성이 되고 네. 망설이던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해줘야 결국에는 지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태 조사에 좀 많은 관심을 뭐 저희 회사 잘 되는 것보다도 거기에 일단 많이 예. 네. 좀 주변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천옥 씨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지원을 받았던 입장에서 사실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좀 빡빡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지원금이 언제 끊길까 걱정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그냥 까놓고 말해서 돈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왜냐하면 이제 돈을 아끼면 아낄수록 이게 그냥 길어질 문제지. 제 생각에 아까 뭐 우울증도 빨리 치료하면 낫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그냥 조기에 그냥 딱 예방을 하면은 그냥 바로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사회적 비용이 네. 그 청년 한 명이 25세부터 고립한다고 했을 때 15억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23년 예. 보건사회연구원의 예.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이거는 세금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일찍 시작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청년이 나와야 사실 그렇죠. 미래가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 아까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두 분이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응원하게 되네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은둔형 청년들의 문제를 가정이나 개인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